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5화입니다. 드디어 도달했네요.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라고 아마 10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달랑 5화를 더 추가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나름대로는 새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좀 체감하고 있는 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이거를 저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공기랑 낮 공기가 굉장히 다르다. 이 점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완연한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여러모로 또 괴로운 계절이죠. 꼭꼭 싸매고 다녀야 되고 따뜻한 데 찾게 되고 이러한 상황일 텐데, 근데 좋게 생각할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멋내기가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출한 복장, 겨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패딩, 이런 의류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두께감 있는 옷도 착용할 수 있고 얇은 옷이랑 매칭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멋내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의복 레파토리를 좀 다양하게 해서 기분 전환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프닝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로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을 제가 들고 나왔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저번 회차 엔딩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 제가 주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장르가 판타지물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오면서 이 작품의 장르를 좀 살펴보니까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판타지, 두 번째는 코미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세계의 전이입니다. 이것들로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이 작품은 가벼운 톤의 판타지를 지향하는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단지 제가 이 작품을 쭉 보고 나서 느꼈던 감상은 아무래도 방점이 판타지보다 코미디에 더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랑 같은 감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소재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 불의의 사고로 쇼크사한 청년이 여신과 함께 이 세계에 환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이치에 잘 맞는 설명이죠? 이 작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정도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필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작품을 공개해보면서 본격적으로 꿀잼 셀렉트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여신을 자칭하는 가여운 아이야. 애니메이션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일기입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히키코모리 사토 카즈마의 인생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이없이 막을 내렸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여신을 자칭하는 미소녀 아쿠아가 말한다. 저기 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계에 가지 않을래? 대신 딱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가도 돼. 그럼 너로 할게. 평범한 모험가 카즈마의 이 세계 라이프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자, 판타지인 척하는 코미디 작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약칭 코노스바 일기를 감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변두리 소식이긴 한데 최근에 극장판이 개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2기까지 나온 그런 작품인데 저는 이제서야 애니메이션 1기를 봤네요. 뭐 워낙에 평가가 출중한 작품이어서 뭐 딱히 시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감상을 해도 무리가 없는 작품이긴 한데 저도 방영할 당시에 이 작품을 같이 보고 공감을 좀 했으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오타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떡밥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세계 콰르텟. 잘 알고 계시죠? 이 작품에서 아쿠아가 아인즈에게 턴 언데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인즈가 데미지를 입었다.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버로드의 팬층과 코노스바의 팬층이 서로 상충돼서 격렬하게 전투를 펼쳤던 그때의 그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오버로드랑 코노스바 두 가지 작품을 다 감상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다 본 입장이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만큼 오버로드 팬층이라던가 코노스바의 팬층이 상당히 단단하고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곁다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대략적인 감상들 여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 거의 그냥 작품에 대한 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타지인 척하는 코미디물이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고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리셰 파괴? 약간 그런데 좀 작가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이 세계에 전이 되는 과정이라던가 주인공의 인격 형성 그리고 그를 보자 하는 동료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인 판타지물에서 봤던 그 맥락이랑은 정말 180도 다른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류 작품을 비트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 시청층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분들의 취향에는 이 작품이 굉장히 걸맞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작품의 설정, 그러니까 세계관에 관련된 건데 게임에서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버로드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오버로드는 좀 딥다크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판타지에 주력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코노스바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종류 게임이 있잖아요. 캐주얼 판타지.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상당히 가볍고 밝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간에 좀 딥다크한 설정들에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에 대한 감상은 이 정도로 끝내보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선택한 3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미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격언이죠. 사람은 절대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꼬집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행동이 그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당연스럽게도 이 맥락의 주인공은 바로 카즈마 파티원들, 그들을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뭐 흡사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합지졸, 나고자 모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 그리고 캐릭터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문제점이 있는 캐릭터들이거든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지켜봤을 때는 꽤 괜찮은 파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직업 내 밸런스라는 것도 굉장히 우수하고 4명 중에 무려 3명이 RPG 세계관에서 일명 상급 직업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직업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만 봐서는 이 인물들이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는 거를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캐릭터들이 일명 실전에서는 절대로 써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하자를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들이다. 여기에 굉장히 강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나마 카즈마랑 아쿠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많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인성적인 부분이라던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전투에서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메구밍이라던가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전투에서 써먹기가 좀 곤란한 캐릭터들이거든요. 한 명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 사용하면 탈진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극강의 방어력과 극강의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중률이 개판이어서 바로 앞에 있는 적도 제대로 베지 못하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들을 가지고 뭔가 전투를 펼치고 뭔가 업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 작중 전개를 보면 6회에서 마왕군 간부로 분류되는 베르디아라고 하는 듀란을 처치하는 그 주도적 역할을 카즈마 파티가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10회에서 기동병기 디스트로이어, 이 존재를 역시나 카즈마 파티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해내는, 물론 뭐 완벽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처치하는 그러한 막중한 업적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 내지는 만족감을 느끼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짚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첫 번째 포인트의 제목을 약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정을 좀 하고 싶어요. 사람은 고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자리, 그들이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주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내리고 있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이자 결론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거를 좀 좋아하긴 해요. 어렸을 때 원피스 같은 거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우솝이었거든요. 뭔가 하자가 많은 인물이고 전투에서 딱히 써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개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지만, 뭔가 한두 개씩 특출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이너한 캐릭터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캐릭터들이 해내지 못한 업적을 달성했을 때, 그럴 때마다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캐릭터성을 가진 인물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업계 용어로는 잡초의 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잡힐 때마다 사람을 뭔가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가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캐릭터 배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마이너 리그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들이 뭔가 거대한 활약을 펼칠 때 독자들에게 오는 그 충격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강력한 것일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관철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작품을 감상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카즈마, 당신의 선택은? 자, 이번에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카즈마가 아쿠아를 선택했던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갈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시선이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잘못된 선택에 한 표를 다 주실 것 같아요. 작품에서 카즈마가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한 이제 시선들을 많이 가지실 거로 보이는데, 우선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카즈마가 아쿠아를 선택한 덕분에 그들은 무일푼으로 이 세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작중에서 봤던 걸로는 8회까지 헛간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카즈마나 아쿠아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건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뛰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험자로 본격 등록을 했으니까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돈벌이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러한 이제 묘사들이 작중 나오는데, 카즈마가 어느 날인가 일어나서 이런 신세한탄을 하죠. 내 목숨을 걸어서 몬스터들을 잡고 퀘스트를 수행하는 건데 돈이 너무 작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국에는 일용직이랑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식으로 현자 타임을 일으켜서 진하게 신세한탄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연민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점이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카즈마는 일반적인 주인공들과 맥락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이는 게,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세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지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세계에 전생할 때 선택하는 걸로 자신의 능력이라던가 자신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논리로 귀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주인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는가,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가 계속 언급을 하죠. 히키니트라고. 카즈마는 일명 방구석 페인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덕력을 보유한 그러한 인물처럼 보이죠. 이러한 생활에 굉장히 진득하니 몸을 담고 있던 캐릭터였다는 걸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계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자신이 아는 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즈마가 현세에 대한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계로 전이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폐륜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의 그 현세에서의 기억들과 추억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향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카즈마가 이 세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옛 추억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꼽고 싶은데, 뭐 역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카즈마는 일명 히키니트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러한 인물이 과연 이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계에 살면서 과연 정신병을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카즈마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묘사가 일절 나오지 않죠. 이것이 뭐 만화적인 작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짜맞추기를 해서 접근을 한다면 아쿠아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죠. 아쿠아라는 인물과의 삶, 이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아쿠아라는 인물이 낙천적인 인물, 뭐 바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카즈마한테 분명히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진 않을 것이다. 옆에 사람이 우울하면 자기도 같이 우울해지는 것이 사람의 이치인 거거든요. 근데 아쿠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는 기본적인 텐션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카즈마도 거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되었던 간에 아쿠아가 우리 파티 모집 공고를 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메구민이라고 하는 인물, 다크니스라고 하는 인물이 카즈마와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쿠아가 가지는 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조언이 있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이 발생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문제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일에 집중을 해라. 혹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을 팔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본인이 가지는 근심이 굉장히 다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걸로 본인의 삶을 지탱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쿠아가 가지는 포지션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이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디메리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즈마가 이 세계에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요, 제가 굳이 정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카즈마가 공인적으로 작중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7회를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사실 카즈마가 한번 죽었죠. 그래서 본인이 일본에서 좋은 환경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본인이 이 세계의 삶을 회상하면서 미련이 남아서인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속으로 되뇌이죠. 좀 더 그 애들과 모험을 같이 하고 싶었다. 이러한 대사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카즈마가 이 세계 생활, 아쿠아와의 삶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재밌는데 아쿠아가 카즈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카즈마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죠. "야 빨리 이 세계 돌아와." 그러니까 카즈마가 제자리에서 펄쩍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이 나 가지고는 "진짜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카즈마가 아쿠아를 선택한 거는 명백하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인 건데 뭐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제각각이겠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 희생자에게 애도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품이 마이너한 인물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 내에서 지켜봤을 때 잡초 우대 정책의 명백한 희생양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츠루기 쿄야.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캐릭터는 카즈마와 똑같이 일본에서 이 세계로 전생한 인물이죠.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치트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하렘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엑셀 마을 내에서 굉장히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이 곧 오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강력함을 찬양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들로 우리들이 미루어 보면 뭐 딱 답이 나오죠.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작품에서 작가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눈에 띄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 캐릭터는 주인공 보정이 완벽하게 다 녹아 들어있는 그러한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작중에서 카즈마가 이 캐릭터를 보고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순 어려움도 없이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주제에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렵게 생활해내고 얻어낸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느냐 이러한 언급 비슷한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캐릭터의 인상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기고만장해 가지고는 괜한 사람들에게 주제넘는 참견을 하는 이러한 재수없는 금수저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카즈마라고 하는 캐릭터성과 그 메인 스토리들을 다 차치하고서 그냥 이 작품의 주인공이 쿄야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 쿄야가 보이는 입장이 굉장히 이치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즈마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계에서의 평판이 일단 변태로 찍혀있는 인물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여성 파티원들의 좀 신변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아쿠아가 철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철저하게 카즈마의 입장에서 전개가 되고 서술이 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주인공의 이미지와 180도 상반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보인다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 말이 맞구나. 서는 데가 달라지면은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시면서
관점을 달리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흥미로운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을 두세 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그러면 꿀잼 셀렉트의 문을 슬슬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가지 포인트를 다 재미나게 살펴본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름대로의 시선을 가져보시면서 작품을 120%꼭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코너 슬슬 또 준비해야겠죠? 꿀잼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노잼이 기다리는 그 코너로 한번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죠.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